오늘 아침 일라디오. 가끔씩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서로 장난 삼아서 야, 그 정도 꿈이면 복권 사세요 라는 말들 종종 하시죠. 예, 저는 이 복권 매주 삽니다. 매주 사서 안 됩니다. 왜 저만 안 될까요? 5,000원짜리가 제가 지지난주에 된 적이 있네요. 아무튼 지난해 국내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1년 이내에 복권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60%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권 구매가 늘어난 것, 지난해 경기 불황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복권에 거는 기대 심리가 컸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역시나 복권을 산 이유로는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올해도 정부가 복권 판매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새해에는 복권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기대를 걸고 희망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월 1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는데요. 올해 36개 정부기관 240여 건의 정책이 시기별로 새롭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농업 분야와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새 농업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조세특례 등의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더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들 알아볼까요? 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농번기 때마다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인력 구하기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올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이 도입되는데요. 네. 농촌에서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인 시대잖아요.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3개월, 4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계절 근로제도는 그간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만 허용됐습니다. 한 달 미만 단기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도였던 거죠. 그런데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됩니다. 농가에서는 하루 이틀 단위로도 인력을 요청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구는 필리핀의 한 시와 MOU를 맺어서 계절근로자를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또 지자체가 선정한 세도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자가 되는 겁니다. 공동 숙소도 농협이라든가 지자체가 마련해서 관리하고요. 올해 19개 시군 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공형으로 운영됩니다. 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모두 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에서는 농작업이 없어도 약정 기간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고용을 해야 했던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고요. 네. 특히 숙소 제공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 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면서 통역,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받게 되니까 훨씬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약농가의 영농인력 인건비도 올해부터 확대 지원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약농가 어떠한 의미인가요? 예, 취약농가란 말 그대로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뜻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때문에 농사짓기 어려운 농가에서 영농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되었던 건데요. 지원 대상은 사고 및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민 등이 대상이 됩니다. 각 조건별로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는 최대 10일인데요.
영농도우미를 신청하면 지난해까지는 일당을 7만 원으로 산정해서 자부단 2만 1,000원, 국고지원 4만 9천 원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올해 영농도우미 일당을 7만 원이 아닌 8만 4천 원으로 현실화했고요. 30% 자부담, 70% 지원 비율은 같지만 일당이 높아진 만큼 지원 금액도 5만 8,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농도우미는 어디다가 신청하면 됩니까? 예, 우선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진단서라든가 입원 확인서 같은 이런 증빙 서류와 함께 거주지의 농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단 경작농지 면적이 5헥타르 미만인 농가에서만 이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농촌의 후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청년 농민 관련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착한 청년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들 중 하나가 농지를 구하는 일인데요. 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제도를 강화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농민이 농사를 짓고 지역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올해 이 농지 선임대 후 매도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년 농민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리원과 농지 선임대 후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30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건데요. 연 1%의 이율로 농지 매입 대금 전액을 임자해 줍니다. 30년간 천천히 이 농지 매입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결국 그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건데요. 네. 계약 체결을 하고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하면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원 면적 한도는 1헥타르 이내인데요. 영농 경력이 2년 이하일 경우에는 0.5헥타르 이내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올해 1분기에 시행합니다. 우리 청년 농민들이 초기 자본이 없어도 농지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참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농민들에게 농지는 굉장히 중요한 생산수단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농, 그러니까 자기 땅 없이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인데요. 네. 청년 농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30년 장기 농지 선임대 후 매도 제도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만 청년 농민의 범주를 넘어선 중장년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 문제에도 정부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청년 농민을 매년 4,000명에서 6,000명가량 정착하게 해서 5년 후에는 이 청년 농민 3만 명 시대를 완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올해부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영농 정착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로 늘리고 또 지급 단가 역시 한 달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고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거주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겠고 또 현재 우리나라 농업소득이 연평균 1,000만 원에 불과한데요. 네. 농업소득을 확대하는 정책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상기후와 관련한 제도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자연재난을 입은 농가에 금융지원이 강화됩니다. 장마, 가뭄, 태풍 이런 자연재난이 더 잦아지고 있는데요.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됐던 일부 자금의 상환 연기, 이자 감면 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 이 54개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농업정책자금 중에서 농축산 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 분할, 그리고 과원 규모와 이렇게 4개에만 한정됐다 그래요. 네. 또 올해부터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농가인 경우 정책자금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3가지 더 늘어나서 모두 70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새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된 품목은 귀리, 시설 봉감자, 양상추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밭에 작물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연작을 하는 경우에 후작 품목을 파종하고 정식할 때 전작 품목 일부가 남아있더라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네. 다음은 축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도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돼지 사육농가의 방역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ASF 중점 방역관리지구 안에서만 적용했던 이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가로 확대되는 건데요.
ASF 중점 방역 관리지구는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북 이렇게 35개 시군이었거든요. 이 해당 지구에서만 방역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했는데 올해는 사육시설 50제곱미터 이상 전국 모든 돼지 사육 농가에도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야 하는데요. 네. 이 8대 방역시설은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출시설 및 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 등에 해당합니다. 네. 당장 방역시설을 설치하라는 건 아니고요.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낙농제도도 개편이 되는데요. 젖소에서 짜낸 원유를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행됩니다. 음용유는 195만 톤, 가공유는 10만 톤에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산차와 젖소 유전 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 대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 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서 과도한 생산비를 줄이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요즘 도시가구에서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요. 그렇죠. 동물 진료 비용을 게시하고 사전 고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을 의무적으로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하고요. 수술 같은 이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올해 농업 분야 제도가 달라지는 것만큼 농업과 농촌, 농민분들의 여건도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가 올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만큼 농업 문제의 변화를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농업 분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1월 5일자 보도자료에 농업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다 담겨 있고요. 책자도 나오는데 이 네.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도 비치된다고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먼저 겨울철의 적정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입니다. 여기에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를 무려 3도나 높일 수 있습니다. 난방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서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이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가정에서는 욕조 대신 샤워 목욕하기, 또 안 쓰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 뽑아두기 등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겨울철 전력난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실천,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문화일보 등은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수사팀도 이 배임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 사업을 몰아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검찰은 그제 이 쌍방울그룹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한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태국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횡령 의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이 대북 사업권을 따내고 대가를 북측해줬다는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검찰과 주 태국 한국대사관 측은 김성태 전 회장의 강제 추방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현지 재판을 원할 경우 이 소송이 길어져서 한국 송환까지는 최소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무에 복귀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면서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의연하게 분쇄하겠다라고 했고요. 한편에서는 수출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의 이슈를 언급하며 이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실정론을 내세우는 한편 이 제1야당으로서 이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이 검사들에 대한 로비 정황도 드러나 있다고 어제 MBC가 보도했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각종 수사를 받았는데요. 이 법조 기자 출신의 김만배 씨가 로비를 한 정황이 녹취록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녹취록에 실명이 거론된 이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과 김만배 씨 모두 이 청탁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행사에 참석해서 이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라면서 이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의를 표명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의 사표가 수리됐느냐라는 질문에도 아직 통보는 못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전당대회를 두고 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KBS 대구 경북에 출연해서 이번 나경원 부위원장 관련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실에서 지목하니 윤핵관들이 달려들어서 집단 린치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다라며 이 학교 폭력 같은 비민주적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는 사람은 이 당 지도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이 친윤 측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건희 여사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서문시장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찾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논문 표절, 경력 위조 의혹이 불거진 후 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취약계층 봉사활동에 집중을 했는데요. 사실상 조용한 내조가 끝났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봉사와 민생 행보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내일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참사 특수본 출범 74일 만인데요. 이미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 주요 피의자 10명을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한 바 있고요. 여기에 더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특수본의 수사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사전 대비가 미흡했고 이 참사 발생 대응에도 부실했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요. 이들이 지휘감독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묻지 않고 설명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라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 대한 징계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다고요? 네,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을 쏟아낸 이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 창원시 의원 징계안은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창원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 각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고요. 오는 17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오는 18일 이 본회의에서 이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해도 이 본회의에서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대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또 제명을 한다면 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창원시 의원 45명 중 국민의힘이 27명이며 국민의힘의 결단 없이는 제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김미나 의원은 부적절한 언어 선택으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일부 유족들의 변질된 행태에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외교부와 국방부의 10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 그러니까 3축 체계의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대량 응징 보복이라며 이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이 전술핵 배치를 한다던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미국 핵 자산 운용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핵 무장은 원론적 언급일 뿐 확장 억제의 중요성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가짜 평화라고 규정했고요. 일본의 방위비 진격에 대해서는 일본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일본이 방위비를 진격하는 걸 뭐라고 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다음 달 실시하기로 했으며 전반기에 이 11일에 이르는 최장기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연내에 이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 발사에도 도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 징역 35년형을 받았네요. 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여간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 이모 씨가 이 법원에서 징역 35년에 이 벌금 3천만 원, 이 추징금 1,151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 대해서도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요. 또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 놓거나 이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라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이 상장사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줬다는 이유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0년 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방통위 정책위원회를 입건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요. 검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측근인 이 정책위원이 지난 2020년 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이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서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그 심사 결과 한 명은 영장이 발부가 되고 한 명은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정책위원을 불러서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평가에 관여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 수사는 한상혁 위원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죠. 신협에서 여성 면접자에게 춤과 노래를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 행위가 있었다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있었던 일인데요. 네.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에게 면접위원들이 키가 몇이냐라든가 예쁘다라는 등 이 직무와 관련 없는 외모 관련 질문을 하거나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노래와 춤까지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면접위원들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벤투 감독에 이은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이 시작이 됐네요. 네, 지난해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던 벤투 감독은 계약 연장에 대한 이견으로 이미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마이클 밀러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신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거론되는 감독 후보들은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를 지휘했던 할릴 호지치 감독, 그리고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클린스만 감독 등인데요. 이 축구협회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밀러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해서 장기 계약을 맺는 게 낫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3월 A매치 기간이 어느새 2달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하지만 밀러 위원장은 속도보다 절차에 맞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표팀 전력 강화위원회는 신임 위원들이 결정되는 대로 감독들의 지원서를 검토해서 1차 후보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343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6천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24,000여 명 급감을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40명이었는데요. 사망자가 76명으로 좀 많았습니다. 네, 한편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중국이 하루 만에 무비자 경유도 중단했습니다. 이 무비자 경유 제도는 경유자에 한해 3일에서 6일까지 이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이 대도시의 공항과 항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중국에서 일반적인 환승도 불가능해진 것인지 이 중국 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 관영 언론인 황구시보는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이번에는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나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할게요.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몇 주 전에 폭설 때문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됐고요. 네. 네,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법원이 이제 법정 휴정기가 2주가 있거든요. 아, 네. 그 사이가 수리 기간이어가지고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 차가 참 탁월한 시기에 고장이 났군요. 네.
그 이제 지역에서도 뭐 요즘 도심에는 참 많이 있고요. 지역에서도 가까운 곳 다닐 때 이제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 전동 킥보드 이런 거 많이들 타나요? 엄청 많이 이용하시죠. 많이 이용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더 이렇게 시골일수록 대중교통 수단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인 이동 그런 킥보드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배달할 때라든지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고가 나서 오늘 그런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례 일단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끼들이 올 때가 됐는디. 오메 왔구만 왔어. 와, 할머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다들 먼 길 오느라 얼마나 배고플게요. 먹고 싶은 거 있음 다 말이요. 할미가 다 해줄게요. 할머니, 저희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아, 그래요? 그것이 제일로 먹고 싶은겨? 자, 그러면 할미가 읍내에서 제일로 맛나는 치킨 주문해 줄 테니까 기다려봐. 네, 맛있는 읍내 치킨집입니다. 무슨 치킨으로 준비해드릴까요? 예, 안녕하셔요. 지는 칠봉리 영희 할머니여요. 아, 예. 안녕하세요. 손주들 온다고 자랑하시더니만 드디어 왔나 보네요. 맞아요. 지금 막 왔는데 치킨이 제일로 먹고 싶다 그러네요. 그 여름방학 때 와서 먹었던 그 세트 있지요? 같은 걸로 배달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배달이 좀 밀려있긴 한데요. 그래도 킥보드가 있으니까 맛있게 튀겨서 식기 전에 얼른 갖다 드릴게요. 예, 조심해서 와요. 할머니, 언제 와요, 치킨? 배고파요. 아이고, 배가 고프냐? 금방 올 거요. 어디쯤 오나 좀 나가볼까? 아니, 이것이 뭔 소리여? 아이고, 내 다리. 머리야. 아니, 시방, 이것이 뭔 일이랴? 저기 팔봉대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119에 신고 좀요. 예, 그럴게요. 거기 119죠? 여기 사고가 났어요. 칠봉리. 아이고, 괜찮겠어요? 둘 다 조심 좀 오지 그랬어요. 아니, 킥보드인가 뭐시긴가? 아이고, 저것이 무슨 제트기요 뭐요? 그 골목길을 가는데 그거 보지도 않고 냅다 달려면 어쩌냐고? 아이고, 이장님 죄송해요. 배달이 밀려서 급한 마음에 지도 모르게 킥보드 속도를 너무 냈네요. 그러고 뭐요? 거기 머리 많이 다친 거 아니요? 아니, 헬멧도 안 쓰고 저걸 타고 온 거요? 아이고, 웜에. 아이고, 이 두 사람도 걱정이고 치킨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손주들도 걱정이구만. 아이고, 이거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그 치킨집 사장님이 전동 킥보드 타고 이제 급하게 배달을 가다가 과속을 하셨나 봐요.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네. 지금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네. 이 킥보드가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차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수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25km 시속 25km 미만으로 이제 설정해서 이제 이걸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거를 또 조작해서 또 빠르게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또 더 크게 나고 그러거든요. 그 속도 리미트를 이제 법적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해제하면 이거는 법적 보호 조치를 못 받죠?
못 봤죠. 못 봤고요. 또 그렇게 해제하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례에서는 이제 골목에서 이제 예. 배달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사장님께서 빠르게 운전하시다가 이장님을 못 보고 충돌을 하셔서 사장님도 머리를 다치고 이장님도 다리를 좀 크게 다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차량 교통사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킥보드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차로 보거든요. 자동차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같은 데 사고 내면 무조건 교통사고 처벌받고요. 네. 지금 골목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이제 골목에 사고 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같은 게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또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면서 사고를 내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차도로 다니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보행자 길로도 다니시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자동차처럼 이게 적용이 된다면 그 인도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로 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행자 도로 달리다가 사고 내시면은 처벌받으세요. 이게 원칙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게 원칙이고요.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그 차량이 다니는 일반 도로에서 우측 갓길로 그쪽으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인도 주행한다면 범칙금도 있겠네요. 그러면 인도를 주행하면은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아, 3만 원도 있고 이게 이제 12대 중과실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이어서 교통사고 저희 승해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보험 가입이 돼 있더라도 보험 처리도 못 받는 거네요.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보험은 처리가 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냥 일반적인 그 보험 들었으면 처리는 될 수는 있는데 형사처벌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12대 중과실 위반해도 자동차도 보험 처리는 되거든요. 네네. 예. 그 이 전동 킥보드 운행하려면 운전면허 있어야 됩니까? 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원래는 면허가 없어도 운행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하고 똑같이 16세 이상이신 분들이 시도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오토바이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오토바이 면허가 있던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 운전면허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 오토바이 면허 이상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오토바이 면허나 자동차 면허 갖고 계시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이 꼭 있어야 되고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이거 참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너무 많고요. 예. 이게 그 교육이 잘 안 되셔서 그래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뭐 처벌 여부라든지 아니면 뭐 면허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요즘 그 경찰청에서 이 각 학교별로 이게 순회 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예, 아마 교육이 잘 되면은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을 해서 안 되는 거고 어른들은 또 이거 저희 여의도에도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데 헬멧 안 쓰시거든요. 뭐 헬멧을 뭐 범칙금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요거 꼭 써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써야 되고요. 예. 이거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 면허도 취소됩니다.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까? 단속 대상이죠.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범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하게 되면은요?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자동차를 똑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아니고요. 범칙금 10만 원이고요. 만약에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면은 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아, 요게 이제 끝사례로 이게 한 명이 타는 건데 원래 가끔씩 막 연인들이 2명씩 타고 다녀요.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3명, 4명도 탑니다. 이것도 법적 처리 대상 아닙니까? 예, 인상 탑승을 하면 4만 원 범칙금 부과되고요. 또 사고가 났을 때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또 처벌될 수가 있으니까 규칙에 따라서 딱 한 명만 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안전장구를 꼭 갖추셔야 됩니다. 이거 타보셨어요, 킥보드? 타봤죠. 저도 타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아찔하더라고요. 이게 뭐 많이 아찔하고요. 일단 바퀴가 작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 장애물에 뭐 조그만한 자갈 같은 돌멩이에도 넘어지기 쉽고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게 또 이동 방식이 사고 나면 차하고 똑같지만은 막상 이동할 때는 좌회전하려 그러면은 횡단보도로 직진 한번 좌측으로 한번 이렇게 2번 건너야 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조심해서 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좀
안전 생각하면서 이거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고 헬멧 꼭 쓰시고 면허 없으신 분들은 타시면 안 된다는 점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박변호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으면서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그래서요, 봄꽃인 매화가 벌써 핀 곳도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오후부터 제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부터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오늘도 수도권은 나쁨이겠고요. 충북과 전북 오전에 일시적 나쁨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